현재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는 데스로는 10여 년 전 제도대학에서 함께 미식축구 선수로 뛰었던 친구들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친구들이지만 만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학창시절 미식축구 마지막 경기의 결정적인 순간에 공을 던지는 쿼터백인 데스로가 실수한 장면을 리플레이하는 것입니다. 데스로는 달갑지 않지만 친구들은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데스로는 미식축구부의 매니저로 봉사했던 리사코와 결혼했는데 현재는 사이가 서먹서먹합니다. 아이 낳는 문제로 리사코에게 큰 상처를 준 다음부터 서로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만나는 모임이 끝나고 술집을 나와 뿔뿔이 흩어지는데 길 건너편에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한 여성을 데스로와 친구인 스가이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누군지를 확인한 두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그 여성은 다름 아닌 대학 시절 미식축구부에서 데스로의 아내인 리사코와 함께 매니저로 봉사했던 미스키였어요. 미스키는 대학 졸업 후 평범한 남자와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 거의 연락이 없었고 데스로의 아내인 리사코와도 연락이 끊겼기 때문에 모든 친구들이 궁금해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데스로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미스키의 모습이 평범하지 않은 것을 보고 데스로와 스가이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미스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노트를 꺼내더니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는 글씨를 써서 보여줍니다. 말을 하지 않는 미스키가 왜 그런지 궁금하지만 데스로와 스가이는 결국 데스로의 집으로 미스키를 데려가는데 그곳에서 미스키로 인해 두 남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미스키가 마스크를 벗고 오랜만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목소리는 여성의 것이 아닌 굵직한 남성의 목소리인 것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미스키로부터 듣게 된 그녀의 인생 스토리는 엄청난 것이었어요. 미스키는 성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갖고 살아왔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즉 자신의 몸은 여성이지만 마음은 남성이라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대학 시절 미식축구부 매니저를 할 때도 사실은 마음은 남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데스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데스로는 대학 시절에 미스키와 잠자리를 가진 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딱 한 번뿐이었고 그 후로 서로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지내긴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기에 데스로는 미스키의 고백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중에 데스로의 아내인 리사코가 돌아와 미스키를 보고 무척 반가워합니다. 하지만 리사코도 미스키의 이야기를 듣자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미스키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에요. 미스키는 남자 차림으로 캐츠아이라는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하는데 그곳에서 함께 일하는 호스티스인 가오리라는 여성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하는 도쿠라라는 사람을 미스키가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수하기 전에 대학 시절의 친구들이 보고 싶어서 모임이 열리는 술집 앞에까지 왔다가 데스로와 스가이를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세 친구들은 미스키를 경찰에 자수하게 할 수는 없다고 하며 당분간 데스로와 리사코 부부의 집에 머물 것을 강권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데스로의 집에 누가 찾아오는데 그 인물은 나카오예요. 나카오는 대학 시절에 함께 미식축구부에서 활동했던 친한 친구인데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갑자기 데스로의 집에 찾아온 것입니다. 나카오는 부잣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잘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만난 나카오는 병에 걸린 사람처럼 삐쩍 말라 있어서 데스로는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나카오가 이 집을 찾아온 목적이 이 집에 미스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온 것이에요.
학창시절 나카오가 미스키를 좋아했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카오가 변화된 미스키를 보면 깜짝 놀랄 것이라고 걱정을 하며 미스키에게 나카오를 데려갑니다. 나카오는 미스키의 남성화된 모습을 보고 놀랐지만 이해한다면서 자신도 현재 미스키가 공경에 빠진 상황을 돕겠다고 합니다. 나카오는 미스키가 살인범으로 잡히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것은 미스키는 가명으로 술집에서 일했기 때문에 미스키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고 있고 미스키가 모두 다 남자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살면 아무도 미스키의 존재를 모를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한편 다음날 신문에 미스키가 죽인 도쿠라라는 스토커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실리게 되고 형사들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 미식축구부의 일원이었던 신문기자인 하야타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취재를 하게 돼요. 하야타가 이 살인사건에 관심을 보이게 된 이유는 미스키를 함께 만났던 스가이가 하야타에게 전화를 해서 정보를 얻으려다가 오히려 하야타가 관심을 갖게끔 만든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야타가 데스로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살해당한 도쿠라의 유족들을 취재하러 함께 가자고 하는데 데스로는 하야타가 분명 무언가 눈치를 채고 자신에게 접근해 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데스로는 하야타와 함께 살해당한 도쿠라의 유족의 집에 가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경찰들이 와서 살해당한 도쿠라의 방 휴지통에 버려진 누군가의 호적 등본을 가져갔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데스로는 깜짝 놀랍니다. 스토커 짓을 한 도쿠라가 아마도 미스키의 호적 등본을 갖고 있었으면 큰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 살해당한 유족의 집을 나온 하야타는 데스로를 데리고 미스키가 근무했던 캐츠아이 술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스토커가 괴롭히던 가오리를 만나게 되는데요. 가오리는 같은 술집에 근무하던 미스키가 지켜주려고 한 호스티스였어요. 미스키는 가오리 때문에 스토커인 도쿠라를 죽인 것인데요. 그런데 술집에서 하야타가 아는 사람을 또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은 모치즈키라는 형사입니다. 모치즈키 형사는 가오리를 만나러 왔던 것인데 살해당한 스토커인 도쿠라의 휴대전화에 가오리의 전화번호가 수도 없이 찍혀 있었기 때문에 가오리를 찾아온 것입니다. 형사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렴풋이 눈치를 채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스로는 불안해집니다. 하야타와 헤어진 데스로는 집에 돌아와서 현재의 상황에 괴로워하는 미스키를 데리고 공원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곳에서 미스키가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대학 시절에 자신이 데스로의 아내인 리사코를 좋아했다는 고백이었어요. 자신은 몸은 여자지만 마음은 남자였기 때문에 리사코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한 여자라는 제목이, 책 제목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리사코가 데스로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자신이 미스키가 이제 포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상황이 연속되는 가운데 데스로는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 전화를 걸어온 상대는 미스키의 남편이었어요. 전화를 걸어온 이유는 아내인 미스키가 편지를 써놓고 가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친구인 리사코가 혹시 미스키의 소식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데스로의 집에 전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데스로는 미스키의 남편을 만나러 갑니다. 미스키에 의하면 남편은 지극히 평범한 남자라고 했어요. 데스로가 가서 만나보니 정말로 평범한 사람이었고 미스키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아닌 아주 어정쩡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남편으로부터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경찰이 며칠 전에 자신의 집에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살해당한 스토커인 도쿠라의 사건을 조사 중인데 도쿠라의 집 쓰레기통에서 찾은 호적 등본에 미스키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데스로는 경찰에서도 어렴풋이 미스키와 도쿠라의 살인사건이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스키의 남편을 만나고 온 데스로는 집에 있는 미스키에게 남편을 만나고 온 이야기를 해주고 함께 술을 취하도록 마시는 중에 미스키가 데스로에게 잠자리를 갖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이 취한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갖추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그만두고 말아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 미스키가 자신의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가고 없는 것이 아닙니까? 미스키를 지켜주지 못하고 결국 집을 나가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데스로는 자책하게 되는데 미스키의 흔적을 찾기 위해 캐츠아이 술집에서 근무하는 가오리의 집을 찾아가요. 하지만 가오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데스로는 가오리가 근무하는 캐츠아이에 가보지만 술집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미스키와 가오리는 서로 연락을 취해서 같이 사라진 것만 같아서 신경이 쓰이는데 데스로는 결국 미스키의 시골집에까지 찾아가서 미스키의 부모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미스키의 부모님은 미스키가 어려서부터 성 정체성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했다는 이야기를 데스로에게 해줍니다. 며칠 후 데스로는 캐츠아이에서 근무하다 사라져버린 가오리의 호적 등본을 토대로 예전 집을 찾아가서 그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깜짝 놀랄 정보를 옆집에 살던 사람에게서 듣게 됩니다. 그것은 가오리가 여자가 아닌 남자였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찌된 일인지 어리둥절한 데스로는 결국 가오리의 시골 집에까지 가서 가오리의 부모님을 만나요. 그런데 가오리의 사진을 부모님에게 보여주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딸인 가오리는 아마도 남성으로 변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문제 때문에 가오리의 아버지는 딸과 인연을 끊고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는데요. 어쨌든 캐츠아이 술집에서 일하던 가오리와 실제로 가오리의 시골집에서 확인한 호적 등본에 있는 가오리의 시골집에서 확인한 가오리는 서로 다른 인물인 것이에요.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혼란스러운 데스로는 미스키와 가오리가 어떤 숨겨진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데스로는 성 정체성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녀는 몸은 여자지만 마음은 남자인 사람인데 그녀로부터 성 정체성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반적인 종이는 안쪽은 끝까지 아니고 바깥쪽은 영원히 바깥이죠. 양쪽이 만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메비우스의 띠는 바깥쪽이라고 생각하고 가다 보면 어느새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즉 안쪽과 바깥쪽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메비우스의 띠 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또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메비우스의 띠는 하나가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남성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고 여성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어요. 당신에게도 여성적인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트랜스젠더라고 해도 한결같지 않고 여러 부류가 있지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남자는 이렇다, 여자는 이렇다 정해져 있잖아요. 겉모습에 관해서도 말이죠.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 자신의 육체를 부정하고 풍만한 가슴을 싫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지요. 난 세상에 성정체성 장애라는 병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치료해야 할 대상은 소수파를 배제하려는 사회지요. 예, 이렇게 데스로는 그녀에게서 성 정체성 문제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얻게 돼요. 그런데 데스로는 이 여성으로부터 더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금동이라는 이름을 가진 연극 극단에 대한 정보인데요. 그곳은 사가라는 사장이 운영하는 곳인데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연극을 하는 곳이었어요. 데스로는 다음날 금동 극단의 사장인 사가를 어렵게 만나게 되는데 극단 금동의 소개책자에는 다음과 같이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세상에는 혈액형별 성격 분리를 믿는 사람이 많다. 그들에 따르면 인간은 ABO, AB형의 4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혈액형에 따라 상대를 차별하는 일은 거의 없다. 혈액형이 달라도 인간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와 동시에 4종류라는 대략적인 방법으로는 분류가 불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염색체 종류에는 왜 그렇게 집착하는 것일까?
성염색체가 XX든 XY든 또는 그것과 다르다고 해도 인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고방식을 왜 가질 수 없는 것일까? 극단 금동은 그런 의문에서 출발한 극단이다. 이런 극단에 대한 소개를 본 다음에 그 다른 페이지에는 그동안 공연한 연극 소개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데스로의 눈길을 끈 것은 산타 아줌마라는 연극이었어요. 어느 크리스마스를 앞둔 해에 미국 산타클로스의 후임으로 데리고 온 인물이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산타 협회 회의장에서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여성 산타클로스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부터 여성 산타는 복장을 어떤 복장으로 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 등으로 회의장이 일대 혼란을 겪게 된다는 내용의 연극이었어요. 어쨌든 이 데스로는 극단 금동으로부터 이런 정보를 얻고 나서 그 금동 소개 책자를 집에 가지고 와서 아내인 리사코에게 보여주는데 리사코는 그 책자를 유심히 읽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친구인 스카이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나카오가 연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카오는 미스키와 사귀었던 친구이고 현재는 부잣집에 대릴 사위로 들어간 친구인데 미스키의 이야기도 알고 있고 돕기로 했던 친구예요. 데스로는 혹시 나카오가 미스키가 집을 나간 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나카오의 집에 가보는데 그곳에서 나카오의 아내를 만나서 그 두 부부가 서로 이혼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는데 그리고 데스로는 또 신문기자 친구인 하야타를 만나는데 하야타는 미스키와 관련된 사건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정보도 많이 알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데스로는 하야타로부터 이 사건에서 당장 손을 떼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유를 묻는 데스로에게 하야타는 이유는 말해주지 않으면서 이 사건에서 당장 손을 떼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라는 말을 해요. 한편 데스로는 미스키와 가오리가 일했던 캐츠아이 술집에서 마담을 만나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가오리가 사실은 남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오리는 성정체성 문제로 어릴 때 자신의 성기를 절단하고 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미스키와 가오리 모두 성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아내인 리사코와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눈 결과 가오리라는 이름으로 캐츠아이에서 일했던 사람과 실제 호적 등본에 있는 가오리는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것을 유추해냅니다. 즉 성정체성으로 문제를 가진 두 사람이 서로 호적 등본을 바꿔치기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유추를 통해 알아낸 것은 살해당한 스토커인 도쿠라의 집에서 발견된 호적 등본은 도쿠라가 가오리의 집 쓰레기통을 뒤져서 발견한 호적 등본이고 도쿠라는 가오리가 여자가 아닌 남자라는 사실을 알아냈을 거라는 추측이었어요. 어쨌든 여태까지 벌어진 많은 사건들과 비밀스러운 일들 뒤에는 성정체성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호적 교환이라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극단 금동의 사장인 사가라는 것을 알게 된 데스로는 사가를 다시 찾아가는데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미스키나 가오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 데스로 자신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사가 사장의 컴퓨터를 데스로가 보게 되는데 컴퓨터에 있는 내용 중에 데스로가 대학 시절 미식 축구 마지막 시합에서 자신이 실수했던 이야기를 가지고 극단 금동에서 연극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자신의 옛날 이야기가 생전 처음 듣는 극단에서 연극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었는지 경악하며 놀란 데스로는 결국 이 모든 사건의 배경에는 대학 미식축구부 친구이자 미스키와 사귀었던 나카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카오는 성정체성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던 미스키를 계속 돕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캐츠아이 술집 호스티스인 가오리의 스토커였던 도쿠라가 죽은 사건에도 나카오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데스로는 미스키를 극적으로 만나게 돼서 다 확인하게 됩니다. 도쿠라를 살해한 사람은 미스키가 아니지? 데스로가 그렇게 말하자 미스키의 얼굴이 괴로운 듯이 일그러졌다.
도쿠라의 스토커 짓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집요했지. 가오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잠시도 놓치지 않고 확인했어. 데스로도 수첩을 봤지. 가오리가 어디를 가든 비행했고 때로는 만난 상대까지 조사했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도쿠라가 호적 교환까지 알아냈다는 거야? 도쿠라는 가오리의 쓰레기통에서 몇몇 성정체성 장애자의 호적을 주었어. 아마 가오리가 남자였다는 사실도 알아내지 않았을까? 그럼 그것으로 협박을 한 거야? 그러자 미스키는 지그시 눈을 감고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나 불행하게도 도쿠라는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 아니었어. 그런 인간은 다른 사람의 비밀을 알아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지. 무슨 짓을 했는데? 미스키는 찢어진 가죽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깨어났다. 그날 밤 난 가오리를 집까지 배웅했지. 그런 다음 집 밖으로 나카오를 기다렸어. 거기서 만나기로 약속했거든. 하지만 나카오가 오기 전에 내 옆에 차가 멈추더군. 새하얀 벤이었어. 그게 도쿠라의 차였어? 맞아. 내가 가오리의 스토커인 도쿠라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 갑자기 문이 열리고 나는 차 안으로 끌려 들어갔어. 그렇게 바싹 마르고 나이 먹은 사람이 힘은 엄청나더군. 아니, 그게 아니라 내 힘이 약한 거겠지. 아무리 소리쳐봤자 어차피 여자니까. 데스로는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지 못했다. 도쿠라가 미스키를? 웃기지? 정말 웃기는 일이지. 미스키가 고개를 들고 추궁하듯이 말했다. 물론 그녀 얼굴에서는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때 내 모습을 보고 여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캐치아이에 오는 손님조차 말이야. 나에게는 남자보다 더 남자처럼 보인다는 자부심이 있었지. 하지만 도쿠라는 그렇지 않았어. 남자처럼 보이는 여자. 녀석에게는 그것은 가장 원초적인 자극이었던 것 같아. 그자는 상대가 여자라면 누구라도 상관없는 변태였던 거야?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야. 아마 가오리 때문에 나에게 원한을 가졌겠지. 난 그자에게서 가오리를 완벽하게 지켰으니까. 도쿠라에게 나는 방해꾼일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그 방해꾼을 조사해보자 실은 여자였던 거야. 여성은 그동안 쌓인 원한을 푸는 수단으로 나에게 최대의 굴욕을 주려 했겠지. 그것은 나를 여자 취급하는 거였어. 더구나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아마 성폭행을 가리키는 것이리라. 그 녀석의 생각은 정확했어. 그것은 나에게 가장 굴욕적인 일이었으니까. 억지로 내 옷이 벗겨졌을 때와 녀석의 끈적한 숨결을 느꼈을 때 내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지. 힘으로 당할 수 없는 것은 포기할 수 있어. 하지만 여자 취급하고 있다. 성욕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에는 견딜 수 없었어. 잠시 말이 끊어졌다. 그러나 데스로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재촉할 수 없었다. 잠시 후 미스키는 그의 의문을 풀어주었다. 하지만 난 무사했어. 갑자기 쾅하는 충격과 함께 차가 흔들렸지. 도쿠라도 깜짝 놀랐는지 힘을 빼더군. 그러면 나카오였어. 내가 약속한 장소에 보이지 않자 볼보를 타고 찾아다녔나 봐. 그러다 노상 주차되어 있는 벤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일단 지나간 다음 후진해서 부딪힌 것이. 그러고 보니 나카오의 차에 흠집이 있었다. 차에서 내린 나카오가 벤의 문을 열고는 도쿠라의 멱살을 잡았어. 그런데 얼굴이... 미스키는 천천히 머리를 흔들었다. 나카오의 얼굴이 귀신처럼 일그러져 있었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난 것 같았지. 그런 얼굴을 본 것은 처음이었어. 나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도쿠라를 죽인 거야? 그러자 미스키는 오른쪽 주먹으로 자기 허벅지를 때리며 소리쳤다. 나카오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제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나카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테니까.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어. 데스로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었다. 나카오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신중한 사람이 뒷일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 것은 그만큼 분노가 컸다는 증거이리라. 단지 성폭행 당하려는 여자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그에게는 미스키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싶다는 욕구가 있었을 것이다. 그 마음이 극에 달한 나머지 상대 목을 조이고 그 힘이 과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해도 그를 책망할 수는 없었다. 예.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게 된 그 미스키에게 그 나카오는 얼른 차에서 내려 그 피신하라고 말하면서 도쿠라의 시신은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미스키는 자수하자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면 성 정체성 문제로 인한 호적 교환하는 일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나카오가 주장하는 것을 미스키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카오와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약해진 미스키는 그날이 대학 미식축구 부원들이 모이는 날인 것을 알고 모임 장소를 찾아갔다가 데스로와 사가이를 만나게 되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도쿠라의 시신이 발견되고 도쿠라의 집에 미스키와 가오리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미스키가 경찰에게 쫓길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될 것인데도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쿠라의 어머니와 아내가, 스토커였던 도쿠라의 어머니와 아내가 나카오에게 흥정을 해왔어요. 그것은 돈을 내놓으라는 흥정이었고 결국 돈으로 도쿠라의 어머니와 아내를 입막음을 함으로써 증거물들이 경찰에게 넘어가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데스로와 신문기자인 하야타가 자꾸 진실을 파헤치니까 미스키나 나카오는 난감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데스로에게 미스키가 해준 이야기도 충격적이었어요. 나카오는 아마도 죽을 병에 걸렸고 자신이 자살함으로써 이 모든 문제들을 홀로 안고 이 세상을 떠나려고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이 말을 들은 데스로는 친구를 그런 식으로 떠나보낼 수 없다고 하며 나카오를 찾아 나섭니다. 결국 나카오를 찾아낸 곳은 그가 데릴사유에 있었던 집의 시골 별장이었어요. 힘들게 나카오의 별장을 찾아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카오가 어느 일식집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데스로가 일식집 앞을 지나가는데 휴대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를 보고 데스로는 깜짝 놀라는데 전화를 건 사람은 나카오였어요. 나카오는 전화로 일식집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형사들이 쫙 깔려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을 데스로에게 알려줍니다. 그곳에서 데스로는 나카오를 만나서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미스키에 대한 이야기도 다음과 같이 하게 됩니다. 나카오는 미스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 미스키는 남자인 동지의 여자이기도 해. 그건 나도 알고 있어. 데스로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나카오는 고개를 흔들었다. 육체는 여자고 마음은 남자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야. 미스키의 마음이 남자이기도 하고 여자이기도 하다는 뜻이지. 반대로 말하면 그 어느 쪽도 아니라고 할 수 있어. 양면성이 있다는 뜻이야?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나카오는 데스로의 말을 부정했다. 그 표현으론 미스키의 복잡함을 설명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흔히 남자를 검은 돌, 여자를 하얀 돌이라고 하잖아. 그 표현을 빌리자면 미스키는 회색 돌이라고 할 수 있어. 즉 양쪽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지. 더구나 정확히 50%씩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포함될 수가 없어. 원래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완벽하게 검은색도 완벽한 하얀색도 아니야.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바뀌는 곳에 있다고 할까? 그런데 미스키는 정확히 그 한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어.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데스로는 왜 미스키가 대학 시절부터 마음이 남성이었다고 하면서도 자신과 잠자리를 했는지, 그리고 데스로의 아내이자 함께 미식축구부 매니저로 있었던 리사코를 좋아했다는 사실에 대한 의문이 풀리게 됩니다. 미스키의 마음은 남성이 되었다가 여성이 되었다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마치고 나카오는 경찰이 있는 곳으로 자수하러 간다고 하며 데스로와 헤어집니다. 하지만 자수하러 가던 나카오는 결국 자신의 계획대로 자살하고 맙니다. 데스로와 아내인 리사코 그리고 미스키는 망연자실한 채로 이 상황을 지켜볼 뿐입니다. 네, 아내를 사랑한 여자라는 작품.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스포일러 두 번째로 함께 했는데요. 여기까지가 끝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예. 얼마나 이걸 일일이 다 원고로 만드시기 이 작품은 특별히 좀 또 복잡하게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좀. 그러게 말이죠. 좀 빼놓은 것도 좀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예. 아마 읽으신 분들은 뭐 내용을 다 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 예. 자,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그 성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이 점이 뭐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너무 많은 에피소드들을 뭐 성 정체성 관련되는 것들로 채웠기 때문에요. 그래도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편에도 네. 이런 억지로 집어넣은 것 같은 그 에피소드들도 재미가 있어요.
다 다 이렇게 또 뭐 연결이 다 되고 묶여되어 있죠. 예, 이렇게 전혀 관련 크게 없지는 보면. 않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성 정체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뭐 본인이 그 직접 관련이 안 돼 있다면 사실 뭐 큰 관심을 안 두는데 네. 저도 이 작품을 읽고 나서 상당히 그 사람들의 고뇌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됐고 예, 그런 어떤 그 좋은 그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실제로 이런 뭐 관련된 이야기가 종종 그렇죠. 뭐 신문지상에 예. 나오잖아요. 예, 이슈가 돼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뭐 어느 외국의 그 여성 육상 선수인데 예. 이분이 성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예, 때문에 예. 뭐 다른 선수들이 항의를 하기도 하고 예, 그런 뭐 에피소드도 이 작품에도 바로 그런 그 얘기가 나와 학생이 있습니다. 예, 네. 운동선수로 이제 나오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요즘 특히 그 영화 쪽에서 네. 이 동성연애나 그 트랜스젠더와 관련된 영화가 무척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이제 퀴어 영화라고 이제 하는데 그 한 세 작품 정도만 그 소개해드리면은 그러시죠. 그 2017년도 작품 중에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Call Me by Your Name. 요거는 이제 남성끼리 네. 예,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2013년도 작품 중에 가장 따뜻한 색 블루라는 게 있어요. 이거 이제 여성끼리의 그 동성연애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조금 연식이 좀 됐지만 이 브로크백 마운틴이라고 이거 이안 감독인데 네. 2005년도에 아주 그 잘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도 그래서 아카데미상도 뭐 여러 개 타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영화이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아내를 사랑한 여자는 그 700페이지가 넘는데도 네. 그 술술 읽힌다는 점에서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작품인 것 같아요. 히가시노 게이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장점이죠. 하나죠. 예, 그리고 그럼요. 이게 페이지 터너. 페이지 터너입니다. 네. 말 그대로. 아니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궁금하니까. 예, 맞아요. 아내를 사랑한 여자 일본 일반 편에 이어서 스포일러 예. 편 두 편을 모두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작품으로 함께 예. 하겠습니다.